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저기 세계 여행 많이 다녀보신 분들도 이렇게 더우면서 습한 나라는 정말 너무 괴로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만큼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험한 환경 속에서 강인하게 살 수 있지 않는, 살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봄이랑 가을인데 요즘 봄, 가을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아주 춥다가 아주 더워지거나 또 덥다가 또 금방 추워지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겨울과 여름을 합해서 겨름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겨름 보시면은 여기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요새 굉장히 유명한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여기서 한 장면을 보면은 요 사람은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은 반팔을 입고 있는데 같은 장소에서 한 사람은 패딩을 입고 있어요. 아, 이런 나라가 어딨냐? 바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좀 여기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면은 앞에 보이는 아저씨는 반팔 입고 있고 뒤에는 패딩을 입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아저씨 보시면은 이렇게 얇은 자켓을 하나 걸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는 좀 쌀쌀했는데 오후가 되니까 더워졌다. 뭐 이런 의미겠죠. 이 뒤에 계신 분은 그냥 원래 좀 추위를 잘 타시는 분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게 다 굉장히 이렇게 일교차가 큰 날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곧 9월 중순 되고 10월 되면은 이런 풍경이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날씨 환경에 처해지는 나라고 또 일교차가 큰 날이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실제로 기온 변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한 120년에 걸쳐서 지구의 온도가 실제로 1.62도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0.01도 내지 0.02도 정도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100년 동안 1도에서 2도 정도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적인 좀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거는 뭐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볼 거는 초단기적 변화입니다. 단기적 변화는 이제 여름과 겨울 이런 계절성 변화를 단기적 변화라고 본다면 초단기적 변화가 바로 하루 안에서도 뭐 아침에는 뭐 영하 뭐 20도였다가 오후에는 막 30 몇 도 이렇게 되기도 하고 여름에는 또 가을에 뭐 10월, 11월 이렇게 되면은 또 아침엔 서리가 꼈다가 오후에는 굉장히 더웠다가 이런 날씨가 있죠. 그래서 이런 날들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이 한 달 중에서 일교차가 10도가 넘는 날들이 많은 달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많은 달이 4월, 5월, 그리고 10월인데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덥다가 추워지는 계절의 일교차가 큰 10월, 이때를 좀 중요시 보는 게 좋겠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히 한번 말씀드린 거 정리해 보면은 우리나라 사계절 있고 기온 변화가 굉장히 큰 편이고 장기적으로는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여름과 겨울 이런 계절적인 변화가 있고 초단기적으로는 일교차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한절기의 일교차가 굉장히 큰 나라 중에 하나고 이런 상황에서 또 지금 시점이 또 우리 심혈관 건강에 관심을 한번 가져볼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였고요. 오늘 주제가 왜 중요한지 뭐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조금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여러분 우리가 정온 동물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그 체온이 크게 변하지 않는 동물이다. 그리고 양서류나 파충류 요런 애들은 변온 동물이라고 해서 환경에서 그 온도 변화가 있으면은 걔네 몸도 체온이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체온을 한 35도에서 37도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우리 몸의 중앙부, 즉 이 몸통에서 흐르는 혈액의 온도가 이렇게 유지된다는 것이고 뭐 손발은 차가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말초에 있는 혈액의 온도는 달라질 수 있다. 요거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변할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려면은 일단 요 밑에 그림을 봐주시면 되는데 우리 뇌에 있는 시상하부라는 그 부위가 있어요. 요 부위가 우리 체온을 조절하는 곳이고요. 얘가 호르몬계와 교감신경계 또는 부교감신경계를 통해서
이 온도 변화에 우리 몸을 적응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더워지면은 갑상선 호르몬 분비 감소, 그리고 인슐린, 그리고 무기질 코티코이드 이런 세 가지 호르몬의 변화를 줘서 간이랑 근육에서 발열을 좀 덜하게 만들고 또 땀이 나게 하고 신경계에서는 부교감 신경계의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혈관이 확장이 되게 돼요. 그래서 더운 여름날 놀이터나 아니면은 뭐 동물원 이런 데 가면은 꼬맹이들이 얼굴이 볼이 완전 뻘개진 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피부 밑에 있는 혈관이 확장이 되었기 때문인데 요 피부 밑에 혈관이 확장이 되면 그 안에서 혈액이 흐르면서 좀 열을 식혀주게끔 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반대로 추울 때는 간이랑 근육에서 이 호르몬계를 통해서 간과 근육에서 좀 근육이 막 떨게 만들어서 발열을 시키게끔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신경계를 통해서 혈관이 수축되게 합니다. 요건 아까랑 반대로 이 공기가 차가울 때 그 밑에 피부 안에 흐르는 혈액이 좀 이 열을 뺏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피부 쪽에서 혈액이 덜 흐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워지면은 혈관이 수축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조금 더 혈관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은 우선은 아까 추워졌을 때 수축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고, 뭐 뉴로펩타이드 Y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가 분비가 되면서 혈액이 수축이 되는 거고요. 근데 혈액이 수축이 되다 보면은 그 안에 혈액이 지나가야 되는데 이 좁은 데를 지나가려다 보니까 이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거를 혈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혈관이 수축이 되면 혈압이 높아질 수가 있다. 즉 추워질 때 혈압이 높아지는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더울 때는 반대로 이제 이완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물질이 산화질소, 영어로는 나이트릭 억사이드라고 하고 줄여서 NO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가 분비가 되면서 우리 혈관이 이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프로스타글란딘, 요거는 이제 염증이 있을 때 분비가 되는 물질인데 우리 염증 있으면 뭐 붓고 빨개지고 이러잖아요. 그게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혈관이 이완돼서 그런 것이다. 요거까지는 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관이 넓어지면서 글로 흘러 들어가는 혈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 때에 따라서는 심장의 부하가 커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알려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혈관이 아니라 혈액 자체가 또 어떻게 변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요 연구에서는 우리 체내에 있는 혈액이 아니라 혈액을 뽑아내서 온도를 좀 변화시켜서 이 혈액이 갖는 물리적 특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본 거예요. 한마디로 좀 덥게 하거나 춥게 했을 때 혈액이 잘 흐르는지, 잘 못 흐르는지를 본 건데, 혈액 온도를 우리 체온인 36.5도에서 22도로 하락을 시켰더니 혈액의 점성이 상승했습니다. 점성이 상승했다는 건 끈적끈적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혈관도 좁아지니까 혈액도 끈적끈적해지니까 혈액이 흐르기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반대로 혈액 온도를 높인 경우에는 혈액 점성이 저하돼서 혈류 속도가 증가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거는 갑자기 추워져서 혈액이 점성이 생기고 혈관이 좁아졌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정온 동물이지만 이제 손끝이나 발끝은 또 22도 뭐 더 추울 때는 10도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으니까 뭐 말초부터 신경을 잘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혈액의 변화 중에 온도랑 상관없지만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바로 혈당과의 관계입니다. 혈당이 높으면은 이 피브리노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혈액이 굳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상처가 났을 때 피브리노겐이 나와서 각지가 생기게끔 해주죠. 근데 만약에 상처도 없는데 우리 몸 속에서 피브리노겐이 많이 나오면은 혈액이 점점 잘 흐르지 못하는 끈적끈적한 혈액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 관리도 잘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뭐 우리 몸이 이렇게 온도 차에 따라서 혈액도 변하고 혈관도 변하는데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느냐? 요거를 봐야겠죠.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압이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그래서 뭐 일교차가 큰 날 병원을 더 많이 가나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시행된 연구가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한 거고 9천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어떤 거냐면은 일교차가 섭씨 5도 이상인 날이 그렇지 않은 날에 비해서 뇌졸중이 뇌졸중으로 인해서 병원을 방문한 사람이 더 많았는가를 봤더니 9%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만약에 이런 날들이 3일 이상 연속으로 지속된다. 3일 연속으로 뭐 일교차가 5도 이상이었다. 그랬더니 그런 상황에서는 뇌졸중의 위험성이 67%나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100명 중에 갑자기 일교차가 5도 이상 되니까 9명이 뇌졸중이 왔다. 이게 아니라 한 100명 중에 원래는 한 1명 정도, 1% 정도가 뇌졸중에 걸렸었는데 9%가 상승했으니까 1.1명 정도가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하신 연구진 분들은 온도 변화가 심하면은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또 뇌혈류로 가는 영향, 그러니까 뇌로 가는 혈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교차가 큰 날은 좀 더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10월에 일교차가 10도 이상인 날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요 10월 달에 실제로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가진 환자들이 진료를 더 가장 많이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연구에서 어떤 실험을 통해서 보여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통계 자료를 조합을 해서 좀 유추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0월에 좀 잘 대비를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근경색 뇌졸중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워낙 좀 중요한 질환이다 보니까 심혈관 질환 중에서 잠깐 한번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심근경색이 뭐냐면은 우리가 심장이 근육으로 돼 있고 심장이 계속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심장 자체에도 혈액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그걸 공급하는 게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인데 이게 막혀서 심장에 영양소가 전달이 되지 않으면 심장 근육이 멈추는 겁니다. 심정지. 결국 그 사망이 오는 거죠. 요거는 이제 딱 심근경색이 오면은 3시간 안에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골든타임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근경색이 딱 온 거를 빨리 알아채는 게 중요한데 그 빨리 알아채기 위한 전조 증상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갑자기 가슴 통증이 있는 거, 그리고 덥지도 않은데 땀이 막 나고, 식은땀이 나고, 현기증이 나고, 호흡곤란 있고, 그리고 제일 특징적인 게 이 통증 확산인데, 왼쪽 팔과 어깨, 그리고 목이 통증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의 팔과 어깨 쪽이 아프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야, 119 좀 불러라. 큰일 났다. 이러면서 딱 쉬시면 됩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그냥 119 불러야 되고요. 뇌졸중은 이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혈관이 터졌거나 혈관이 막히거나 요것도 이제 뇌 손상에 이르는 질환이 될 수가 있는데 골든타임이 더 짧습니다. 2시간밖에 안 되고 요 뇌졸중을 빨리 알아차리려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증상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제일 특이적인 거는 한쪽이 마비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뇌가 이렇게 우뇌와 좌뇌가 있잖아요. 두 개로 돼 있는데 보통은 뇌졸중은 한쪽 뇌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한 뇌가 관장하는 신체의 부분, 그러니까 한쪽만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빨리 119를 부르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언어 장애가 있다, 갑자기 말이 잘 안 나온다, 이러면 확실히 뇌에 이상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119를 부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른 이유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앞에 두 가지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혈관과 기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정리 한번 해보면은 기온 변화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 뇌에 있는 시상하부라는 부위가 신경계 그리고 호르몬계를 조절을 해서 근육과 혈관을 조절을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몸이 적응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기온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혈관이 수축이 되고 높아지는 경우에는 혈관을 이완을 시켜서 체온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유연하게 반응하는 거 그리고 산화 질소라고 했죠. 아까 NO의 분비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워질 때, 기온이 낮아질 때는 혈관이 수축돼서 혈압이 상승할 수가 있고 또 혈액이 끈적해지기 때문에 심장 부하가 또 커질 수 있다.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통계 자료를 보면서 일교차가 뭐 높은 날이 많을 때 이제 심혈관 질환이 잘 발생한다. 10월이 그 달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 강의의 본론이죠. 어떻게 보면은 혈관 건강 관리를 위한 습관입니다. 우선은 쓰리고, 제가 항상 쓰리고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에요. 고혈압, 고혈당, 고콜레스테롤. 그래서 첫 번째로 혈압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정의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낼 때 혈관 벽에 미치는 압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많이 좀 익숙하신 수치가 120에 80, 정상 혈압이 120에 80이고 140에 90을 넘으면은 고혈압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혈압 얘기를 할 때 단위 얘기를 안 하는데 워낙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단위를 한 번만 짚고 넘어가자면 여기 mmHg라고 쓰거든요. mm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밀리미터, 센티미터, 밀리미터 할 때 밀리미터고 Hg는 수은의 원소 기호입니다. 그래서 수은 기둥을 1mm 올리는데 드는 압력이 1 mmHg. 영어로는 밀리미터 오브 머큐리라고 하는데 일단 뭐 이건 그냥 단위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었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으로 넘어가면 이제 140에 90이 돼서 고혈압이 되면은 뭐 사실 몰라요. 자기가 고혈압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그냥 혈압을 재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많고 특히 젊은 분들 관심 없으시면은 정말 자기는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그 건강 검진을 열심히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엔 잘 모르겠으니까 항상 고혈압의 위험 요인을 피하는 게 중요한데 위험 요인이 이 오른쪽에 동그란 거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회색으로 된 거, 나이, 그리고 가족력, 이거 유전자죠. 요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머지 이제 비만이 있죠. 체중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짜게 먹는 습관, 이것도 버려야 되고 술, 담배 안 하는 게 좋고요. 운동 열심히 하시고 스트레스 덜 받는 거, 그리고 칼륨을 섭취를 부족하게 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나트륨이 잘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칼륨을 풍부하게 해 주시는 게 좋다. 다만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칼륨 수치를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당뇨 이상 지질혈증에 걸리지 않게 해 주시는 게 이제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혈당이 나옵니다. 혈당의 정의는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단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탄수화물을 먹으면은 탄수화물이 분해가 돼서 우리 혈당을 올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원래는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혈액에 있는 당이 세포로 들어가게끔 해서 세포가 요걸 에너지 원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인슐린 저항성이라든가 아니면 혈당이 갑자기 크게 오르내리는 경우가 발생하다 보면은 인슐린이 잘 말을 듣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거 뭐 수치는 밑에 나와 있듯이 정상에서 공복 혈당 100, 그리고 식후 2시간에는 140 미만으로 유지를 해 주시는 게 좋고 126이랑 200이 넘어가면은 이제 당뇨라고 진단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당뇨를 피하기 위해서 또 위험 요인을 피하는 게 좋은데 당뇨병의 원인이라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죠. 여기서도 보시면 유전과 뭐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운동하는 거 그리고 생활 습관 요 사람이 지금 아이스크림과 도넛을 들고 있습니다. 요거를 가급적 적게 먹으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약물은 뭐 먹어야 되면은 먹어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고 그리고 다른 질환이나 고혈압 요게 바로 이상 지질혈증 그리고 고혈압을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 있죠. 스트레스, 과식, 비만 앞에서 나온 것들이죠. 다행히 새로운 건 없어요. 그냥 그 유지를 하면 돼요. 똑같은 것을. 마지막으로 이상 지질혈증입니다. 일단 콜레스테롤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상 지질혈증이 걸릴 수 있다. 뭐 고지혈증이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콜레스테롤은 사실은 뭐 우리 몸에서 세포막 구성 그리고 호르몬의 재료가 되고 담즙의 재료로 작용하는 지질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우리 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중요한 건 이제 양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데 많았을 때 안 좋은 게 LDL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 지방이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혈관벽에 쌓여서 만약에 산화가 되면은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반대로 H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요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거는
혈액에서 돌아다니는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가지고 이동시켜서 혈액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런 능력이 더 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을 구성을 하는데 이것도 많이 있으면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상승시킨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 밑에 보시면은 이제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 각각의 정상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일단 총 콜레스테롤이 200 미만으로 유지를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이상한 게 이 정상 수치에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을 더하면은 200이 넘어갑니다. 중성지방이 너무 높아요. 150이나 되는데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성지방은 나머지에 더할 때 5로 나눈 다음에 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150이면은 5로 나눠서 중성지방은 30만 더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100에 60에 30 더해서 200 미만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 혹시 다른 데서 딱 보시고 이게 웬일이지? 이렇게 계산을 잘못 해놓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 봐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또 이상 지질 혈증을 잘 일으키는 요인들이 또 오른쪽 동그라미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앞에 거랑 비슷합니다. 유전은 어쩔 수 없고 뭐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운동, 체중 관리, 음주 여기다가 흡연도 더해줘야겠죠? 그리고 지방 섭취 너무 많이 하는 거 그리고 당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거 이렇게 요렇게 되는 거를 피해 주시면은 이제 쓰리고 관리는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환절기 특이적으로 건강 유지 요령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요거 간단히 보면은 잠 잘 자는 거,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거, 그리고 제철 음식 섭취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냥 계절 과일, 채소 한마디로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컬을 잘 섭취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환절기 패션 요거는 뭐 가을이니까 코트를 입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서 우리 체온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일단 수면 시간이 중요한데 웬만한 사람들은 8시간 전후로 자는 게 건강에 가장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세로축은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고 가로축은 이제 자는 시간입니다. 이게 제일 낮은 지점이 바로 8시간이고 그 전후로 이 위험성이 높아지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시간, 뭐 7시간에서 9시간 사이로 자는 게 제일 좋고요. 뭐 더 좋은 거는 자기가 몇 시간을 잤을 때 컨디션이 좋은지를 잘 파악을 해주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뭐 우리나라에서 자란 성인이라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당오락. 그래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할 때 4시간을 자면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5시간을 자면 떨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좀 극단적인 말인 게 어떻게 보면은 4시간 잔다고 20시간 공부하냐? 그것도 아니고 사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3, 4시간만 자도 공부 열심히 하고 뭐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능력을 출중하게 발휘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돌연변이들이에요. 농담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유전자가 있대요. 그래서 몇 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한 사람들은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도 그냥 굉장히 그 컨디션이 좋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 뭐 좀 유명한 뭐 기업의 뭐 창립자라든가 아니면은 과거 무슨 대통령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는 하나 이거는 1에서 3%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런 일화만 보고 따라 하려 그러면 안 된다. 뭐 요새는 의대가 핫하잖아요. 의대를 가려고 4시간만 자고 공부를 하면은 의대를 가는 게 아니라 의대를 나온 의사 선생님을 보러 가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수면을 하는 게 좋고, 이제 뭐 주어진 시간에 또 잘 집중을 하면 되는 거니까, 수면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면이 부족하면은 염증도 발생하고, 산화적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 발생해서 나중에 치매의 요인도 되기 때문에 잘 자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수분 섭취 잘 해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한 연구에서 하루에 물을 2잔 이하로 마시는 사람들보다 그에 비해서 5잔 이상을 마시는 경우에 훨씬 그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낮아지더라. 거의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더라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이 좀 물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올 수도 있고 땀을 흘리거나 침이 증발하면서 좀 수분이 부족해진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하시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좋은 습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운동은 뭐 우리 리더님들 워낙 뭐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새로운 혈관이 생성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원래 있던 혈관이 잘 이완이 돼서 산소가 필요한 곳으로 잘 전해지더라.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포 안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를 더 활발하게 만들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근육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통해서 항산화 효과도 보고 뭐 뇌의 가소성도 향상시키고 염증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된 질문 중에 하나가 혈관이 새로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라는 질문을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운동을 해서 이렇게 바람직한 현상으로서 혈관이 생성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암이 생겨서 혈관이 그쪽으로 영양소를 공급하게 해주는 이런 어떤 암세포의 하나의 생존 방식으로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상처가 생겼을 때 거기가 회복되기 위해서 혈관이 새로 생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운동을 통하는 혈관 생성은 좀 바람직한 경우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동 같은 경우에는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추운 날 아침에 뛰어나가서 운동을 하는 거. 요거는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의 체온이 가장 높게 세팅이 돼 있어요. 갑자기 추운 겨울을 뛰어나가면은 급작스럽게 찬 공기에 노출이 되면서 혈관이 갑자기 수축되면서 핑 하고 어지러워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주의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운동이 좋냐? 유산소, 무산소 같이 해 주시고 중간 강도 또는 높은 강도로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 강도라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운동을 할 때 좀 굉장히 힘들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 말을 겨우 할 수 있을 정도의 운동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심박수를 잴 수 있다면 이 표에서 보시면은 내 연령대가 있고 이 연령대에서 목표로 하는 심박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 강도로 운동을 하고 싶다. 근데 내가 40대다. 그러면은 한 90에서 120 정도의 심박수를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을 30분 정도 하시면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산소도 해야 되고 근력도 같이 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하나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여기까지 습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쓰리고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잠을 잘 자고 운동 열심히 하고 식이 금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7에서 9시간 자는 게 보통 사람들은 제일 좋고 1%에 해당하는 사람만 3, 4시간을 자도 뭐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 이게 사실 뭐 잠 적게 자고 쓸데없는 짓 하는 사람도 워낙 많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적게 자는 거를 찬양하는 이런 문화는 이제 좀 멀리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해야 되는데 심박수로 강도를 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분은 한 적어도 5잔 이상은 마시는 게 좋고 환절기 복장으로서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영양소 섭취도 잘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영양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메가3가 이제 대표적인 심혈관 질환의 좋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은 영양소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여러 연구를 통해서 심근경색이나 관상동맥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저하시키고 또 이로 인한 사망률도 저하시킨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기전을 보시면은 뭐 중성지방을 낮춰주고 또 염증도 감소시켜주고 혈관은 이완되게끔 해줌으로써 좀 우리 아이고 네 심혈관계 보호를 해주는 영양소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 자체가 지방산이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 기름진 식사를 특히 하실 때 또는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게 흡수율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고요. 뭐 기름진 식사 하루 중에 보통 저녁인 경우가 많겠죠. 자꾸 왔다 갔다 하네. 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또 코큐텐이 있습니다. 코큐텐은 사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고 또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해주는 영양소인데 특히 심장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심혈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게 우리 몸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40대부터는 코큐텐 영양소를 좀 보충제 형식으로 드시는 것들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실제로 코큐텐을 드셨을 때 총 콜레스테롤 수치
좀 개선이 되는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신부전 환자 같은 경우에도 사망률이 감소하고 또 운동 능력은 향상됐더라. 그리고 혈관이 잘 이완되게 해줬더라라는 것이 좀 밝혀졌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동물 실험에서 코큐텐을 줬더니 그 산화질소에 의한 혈관 이완이 더 잘 됐다. 그런 거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고요. 이것도 지용성 영양소이기 때문에 기름진 식사를 하시고 나서 또는 뭐 식사 중에 같이 드시는 게 좀 더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오메가3랑 뭐 비슷하게 드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혈당에 대한 영양소입니다. 바나나 잎이 아니라 바나바 잎입니다. 바나바 잎 추출물. 성분명은 코로솔릭 애시드라고 하는 건데요. 얘가 해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뭐 당을 높이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 당이 일단은 혈액으로 흡수가 되는 거를 막아주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를 막아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간이 새로 신생 혈당을 만드는 과정을 또 막아주는 게 있어요. 몸이 만드는 거 막아주고 또 몸에 들어오는 거 막아주고 또 이미 혈액에 있는 것들이 세포로 들어가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이 임상 연구들을 통해서 당뇨가 있는 사람들도 혈당이 감소됐고 당뇨가 걸리기 직전인 사람들한테도 혈당이 감소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도 낮고 간 수치나 중성 지방 수치도 이렇게 좀 더 좋아졌다, 개선이 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도 여러 가지가 시중에 나와 있는데 하나의 기준으로서 볼 수 있는 게 크롬이라는 미네랄이 얼만큼 들어있나를 또 볼 수가 있어요. 크롬이 미네랄 중에서 이 당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인슐린이 인슐린 수용체에 결합을 하는데 크롬이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롬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은데 제품 중에 크롬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게 아주 극소수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나바잎 추출물을 드실 때는 이 당이 많이 오를 수 있는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끼니를 드시기 전에 드시면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이것도 저녁이나 뭐 점심이 될 확률이 있겠죠. 그다음에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아까 이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근육을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써 마이오카인의 효과를 더 보려면은 또 단백질을 같이 섭취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단백질을 섭취를 하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동물성과 식물성에서 선택을 해야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식물성 단백질 그 보조제를 섭취를 했을 때 동물성에 비해서 더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좋아졌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탄수화물로 먹었을 열량을 어느 정도 한 5% 정도를 단백질로 대체를 하는데 동물성 단백질로 대체를 하면은 별 영향이 없는데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를 했을 때 당뇨를 걸릴 위험성도 감소했더라. 이런 연구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택을 하신다면 이런 것들 같이 참고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것도 아까 물 드실 때 아침에 드시라고 했는데 밤에 자는 동안 단백질을 소모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단백질 보충제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몸에서 뭐 설사 안 하거나 뭐 변비 없애주는 그런 배에서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애들이 아니라 이 장내 불균형이 오면은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장내 상피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들 사이에 틈이 벌어지고 이 사이로 안 좋은 세균들이 들어오면서 혈관을 타고 온갖 안 좋은 데를 가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을 일으킵니다.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죠. 뇌에서도 일으킬 수 있고 심장에 가서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런 일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좀 유익균을 섭취를 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고요. 이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에서 얘기하는 거는 TMAO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유해균이 대사를 통해서 분비하는 물질이에요. 요게 많이 있는 사람은 이제 심혈관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익균과 유해균의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또 마이크로바이옴을 섭취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요거 섭취 시간은 이제 아침에 섭취를 하면은 좀 우리 몸에서 위산이 좀 덜 나와 있기 때문에 장까지 살아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마이크로바이옴 섭취를 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드실 수 있는 게 견과류가 있어요. 견과류는 그냥 뭐 영양소라기보다는 식품이죠. 여기에 그 혈관을 확 이완시켜 줄 수 있는 아르기닌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비타민과 항산화 미네랄들 그리고 식이섬유 오메가3가 들어있어서 실제로 섭취를 했을 때 이 산화질소의 분비량이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중에서도 뭐 브라질넛 같은 경우는 항산화 미네랄인 셀레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하루에 한 알만 먹어도 충분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호두를 섭취할 때 좀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이 되었더라라는 연구도 있고요. 심혈관 질환 발생률 그리고 사망률도 감소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연구 내용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표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요 밑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은 견과류를 잘 드셨을 때 고혈압 그리고 비만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상지질 혈증, 그리고 당뇨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는 위험성을 줄여주는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견과류 드실 때 베리류랑 같이 드시면은 더 좋습니다. 베리류에 있는 항산화 성분 그리고 파이토케미컬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항상 이제 베리랑 먹으면 베리굿이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농담 삼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은 좀 굉장히 여러 가지 뭐 비타민과 미네랄과 파이토케미컬을 다 같이 많이 섭취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그냥 이 그림에서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인 비타민 C와 E 가져왔습니다. 비타민 C를 하루에 100mg 이상만 잘 섭취를 해도 좀 부족하게 섭취하는 사람에 비해서 뇌졸중 위험성을 8% 그리고 심혈관 질환 발생률 11% 감소했다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100mg 이상을 섭취했을 때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렇게 많이 더 감소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아주 많이 비타민 C를 먹는 게 좋다라는 내용은 여기서는 적어도 좀 신빙성은 없습니다. 적어도 그래도 100mg 이상은 드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심박출량도 향상시켜 주고요.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이 지용성 비타민이죠. 항산화, 항염, 세포막 구조 안정화 이런 그 기능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을 모아다 놓고 비타민 E를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비타민 E를 보조제로서 섭취한 사람들이 더 어떤 문제가 덜 발생하고 살아남았다.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장기 섭취할수록 오래 먹을수록 효과가 더 커져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E를 비롯한 이제 항산화 미네랄 그리고 비타민, 파이토케미컬 같이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기온이 장기적으로는 상승세고 뭐 계절 변화도 있지만 특히 뭐 하루에 일교차가 큰 날들, 이런 날들이 많을 때 주의해야 된다. 그게 바로 10월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혈관과 혈액이 온도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데, 온도가 올라가면은 혈관이 이완되고, 온도가 내려가면은 혈관이 수축되고, 점액이 상승돼서 이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혈관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고혈압, 고혈당, 고콜레스테롤 안 걸리게 관리를 잘 하시고 수면 잘 하시고 운동 그리고 물 마시기, 얇은 옷 여러 벌 입기 이런 뭐 이렇게 새로울 건 없죠. 그래도 뭐 몰라서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알아도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한 번 더 이제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양소는 아침에는 물, 마이크로바이옴, 단백질 섭취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오후에 뭐 운동도 오후에 하시고 간식으로 견과류, 베리랑 같이 견과류 한번 드셔주시고 또 저녁에 기름지고 탄수화물 많은 식사를 하시기 전에 바나바잎 추출물 하나 드시고 그다음에 기름진 식사 중간에 또는 식사 이후에 오메가3랑 코큐텐 드시고 그렇게 하면은 뭐 오늘 말씀드린 영양소는 다 커버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컬은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뭐 식사를 통해서 꾸준히 공급이 되게끔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것도 여러 가지 영양제로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하나의 힌트를 드리자면은 그래도 뭐 임상적인 어떤 뒷받침되는 근거가 존재하는 그런 제품도 드물게 있어요. 그런 것들 하나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였고요. 어, 질문지를 조금 미리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받았지만 너무 대답하기가 복잡하거나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좀 제외를 시켰고 또 너무 좀 퍼스널한 것, 너무 이 개인의 하나의 케이스에 대한 질문들은 또 대답을 하기가 어려워서 좀 빼놨고요. 그래서 웬만한 거 다 대답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변하면 혈압도 변할 수 있나요?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겨울 아침에 일찍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딱 일어났을 때 내 체온이 높게 세팅이 돼 있는데 갑자기 찬 공기를 맞닥뜨리면 안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오후나 저녁에 운동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나는 아침에밖에 운동을 할 시간이 안 된다. 그러시면은 실내에서 하는 운동 그리고 만약에 밖에를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좀 옷을 잘 껴 입어서 체온 변화가 크지 않게끔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 질문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저혈압 있는 사람 아침 운동, 저녁 운동 언제가 더 좋은가요? 저녁이 더 좋겠죠. 뭐 아침에 하더라도 실내에서 하면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자에게 좋은 음식과 운동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사실 오늘 강의에서 전반적으로 쭉 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음식들 있었죠. 오메가3, 코큐텐, 뭐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뭐 바나바, 잎 추출물 이런 것들, 견과류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고 운동도 유산소, 무산소를 다 해야 되는 거. 제일 좋은 운동은 내가 좋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뭐 갑자기 막 골프를 치라 그런다거나 어떤 이상한 특정 종목을 얘기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심박수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또 자기가 좋아해야지 또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같은 심혈관 약을 오래 복용하면 심혈관에 문제가 없을까요? 예, 요게 이제 약에 대한 얘기를 잠깐 또 해드리자면 일단은 웬만하면은 이 심혈관 약은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약이잖아요. 일단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은 좀 역사가 오래되고 좀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많이 쌓여 있는 약들을 먼저 처방을 해서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은 금방 바꿀 수가 있고 아닌 경우에는 이제 그 약을 쭉 복용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오래 복용하는 것이 안 복용하는 것보단 심혈관에 더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오래 복용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또 의사 선생님에 가셔서 이런 문제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하면은 조금 바꿔주실 수는 있어요. 심혈관 질환 의약품이 여러 가지 기존으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선택의 폭은 다양하니까 일단은 처방을 해 두시고 지금 이걸 내가 먹으면서 문제가 없다 이러면은 그냥 계속 드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약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혈압이 떨어져도 계속 먹어야 되나요? 일단 한 번 먹기 시작하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 친구도 야, 혈압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혈압약을 먹었기 때문에 평생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혈압이 높기 때문에 평생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생각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고요. 혈압이 떨어져도 계속 먹어야 하나요? 그랬는데 이게 혈압약을 먹었으니까 혈압이 떨어진 걸 거예요. 그래서 혈압약이 없이도 내가 막 생활 습관이 크게 개선이 됐다. 예전에는 뭐 이것저것 많이 먹고 뭐 운동도 안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정말 습관을 잘 지킨다. 그런 상태에서는 좀 그런 상태에서 혈압이 많이 내려간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해서 처방량을 조금 줄여보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나 이제 혈압 내려갔으니까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이러면은 약을 끊었기 때문에 다시 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활 습관이 충분히 개선이 되고 뭐 생활 습관만으로도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요럴 때 이제 약을 먹는 거를 좀 어떻게 변화를 시켜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 최대 용량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셨는데 일반적으로 3,000mg 또는 4,000mg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 3, 4,000mg은 이제 3, 4g이죠. 뭐 통상적으로 제품으로 나오는 게 600mg에서 뭐 1200mg, 2000g 요 정도까지 뭐 하루에 드시라라고 하기는 하는데 여기서 좀 몇 알 더 먹으면은 그냥 3000mg, 4000mg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상한량을 두는 이유는
일단 오메가3가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 혈액이 잘 흐르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상처가 났을 때 아니면은 혈액에 응고작용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오메가3를 많이 먹은 것 때문에 너무 이게 잘 흘러버린다. 이런 거를 우려를 해서 좀 3, 4천 mg까지만 먹는 걸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메가3를 복용함으로써 섭취를 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효과는 그 정도 범위 안에서는 다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이 먹는다고 더 큰 이익을 보지는 않는다. 그런 이제 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엔자임 Q10을 정량보다 적게 드셔도 어지러움증이 오는 원인은 뭔가요? 라고 이제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드셨는데 어지러워 하시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사례일 수는 있는데 이거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일단 코엔자임 Q10이라는 그 영양소의 특성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코엔자임 Q10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 그 혈관이 잘 이완되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 말은 혈압이 낮아질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런 경우에 일단 적게 드셔도 어지럼증이 온다. 이 말은 지금 이 질문을 해주신 분도 성인이겠지만 이 높임말을 씀으로써 더 나이가 있으신 성인을 의미를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제가 왜 이 소리를 하냐면 아마도 이분은 이미 혈압약, 고혈압 약을 드셔서 혈압을 낮추는 약을 드시고 계셨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혈압을 낮춰주는 약과 영양소를 다 같이 드시고 계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지러움이 있을 수 있다. 하나의 저혈압이 돼서 어지러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분의 뭐 생활 습관이나 연령이나 이런 거를 잘 알아서 판단을 해야겠지만, 물론 뭐 그냥 유전자가 그런 분일 수도 있어요. 코큐텐을 좀만 드셔도 어지러움이 생기는 그런 체질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알 수 없지만, 그 혈압을 낮추는 약을 먹으면서 다른 혈압을 낮추는 어떤 행동을 한다면 이제는 너무 낮은 혈압 때문에 오는 문제를 걱정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런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비슷한 내용으로 오메가3가 있습니다. 오메가3 같은 경우도 뭐 내가 혈액이 굳지 않게 하는 약을 먹고 있어. 또 전문 의약품으로서 이제 어떤 한번 뇌졸중 같은 게 와가지고 이제 혈전 저해제라든가 이런 아스피린이라든가 이런 걸 섭취하고 있는 사람이 또 오메가3까지 많이 먹어버리면은 너무 혈액이 잘 흐른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혈관 탄성, 관상동맥 탄성을 복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이것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늘 강의 내용들을 잘 지키는 것 외에 뭐 새롭게 따로 할 수 있는 거는 크게는 없습니다. 뭐 약을 드시는 거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뭐 의료의 영역으로 넘어갔을 때 해야 되는 것이고 뭐 탄성을 잃었다가 복구하기 위해서는 무슨 다른 어떤 해법이 있어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고지혈증과 갑상선의 연관성은 무엇인가요? 아까 잠깐 그 이렇게 호르몬계를 통해서 온도에 적응을 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일단 갑상선 호르몬 같은 경우는 많이 분비가 되면은 더 대사가 빨라지게끔 해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 있다라는 것은 에서 나오는 갑상선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갑상선의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혈액에 있는 어떤 지질에 대한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지혈증이 걸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혈관 건강 관리는 몇 살부터 해야 되나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단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부분은 오늘 제가 했던 강의 내용, 영양소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몇 살부터라는 거는 사실 특별한 대답은 뭐 40살부터 하면 돼요 이러는 게 아니라 최대한 일찍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부터 가능하면은 하시는 게 좋고 특히 더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우리 집안 어른 중에 뇌졸중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우리 집안의 어른들, 할아버지부터 큰아버지들이 다 심장 문제로 돌아가셨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아주 최대한 빨리 더 신경 써서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 커피가 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 커피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300에서 400mg까지의 카페인은 우리가 마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00mg을 넘어가는 커피로 치면 한 너댓 잔 정도 이상을 마셔버리게 되면은 카페인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의 대사가 빨라지고 그러면서 좀 심혈관 질환에 좀 큰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혈관에 부하가 걸리게 되기 때문에 서너 잔 이상을 마시는 것은 좋지 않고요. 반면에 좀 적정량의 커피를 드시면은 그 안에 있는 폴리페놀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컬들이 있기 때문에 또 혈관 건강에는 오히려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팁을 드리자면은 카페인을 많이 마시는 게 두렵다. 그러나 커피의 향이 좋고 커피를 먹음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점들을 원한다면 이제 디카페인 커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 마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내 체질이 만약에 커피를 반잔밖에 안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심장이 굉장히 벌렁벌렁 거린다. 그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안 마시고 그냥 뭐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아마 그 여러 질의에 대한 대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오늘 강의 들으면서 좀 생긴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네, 채팅창 네. 오픈해놨습니다. 한 세 개 정도만 선별하셔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일단은 김정민 님께서 뭔가 길게 적어주셨는데 의약품의 경우 성분명 처방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영양제는 합성 제품이 더 우수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성, 천연, 비타민 C, 네, 천연 몸보신이 함유 광고가 가능하며 소비자는 실제 효능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미네랄 파이토케미컬이 들었는지 아닌지 판단 불가. 일단은 요거는 그 미네랄 파이토케미컬 같은 경우는 파이토케미컬은 몰라도 미네랄이 만약에 들어있다면은 들어있는 미네랄의 함량이 적혀 있을 거예요. 이게 유효한 양의 미네랄이 들어있다면 이거는 적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도 자기가 넣은 거는 당연히 마케팅을 위해서라도 적을 거예요. 적고 싶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미네랄은 잘 적혀 있는지 보시면 되고요. 파이토케미컬의 양은 아마 적혀 있는 게 잘 없을 거예요. 근데 대신에 어떠한 원료를 사용을 했다. 요걸로서 좀 판단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 비타민과 천연 비타민 요것도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비타민 C가 합성을 해서 천연에 있는 비타민 C와 똑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분자가 완전히 똑같이 만드는 게 가능은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 비타민이라고 하면서 어떤 원료를 통해서 추출해낸 비타민 C입니다라고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는 그 원료가 가지고 있는 다른 파이토케미컬들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 파이토케미컬이 같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네,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커피에 계피가루를 넣어서 마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글리코다운은 반감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글리코다운이라는 게 아까 코르솔릭 애시드가 들어가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제가 추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반감기는 모든 의약품에는 있습니다. 의약품이나 뭐 제품에는 다 당연히 우리 몸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반감기가 있고,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드셔라. 아니면은 반감기가 더 짧은 경우에는 뭐 하루 세 번, 식후 30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다 반감기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혈액에 있는 그 성분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반감기를 고려해서 얼마나 자주 드세요라고 이게 안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감기를 고려해서 하루에 한 번 드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두 단백을 먹으면 배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요거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아마 대두 단백만 먹었기 때문이지 않지 않을까.
다른 무언가를 함께 드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이렇게 잘 알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배 나오는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LDL 정상이고 HDL 수치 높고 토탈이 높은 경우에는 이거는 특별히 관리를 이게 토탈이 높다는 거는 사실 HDL 수치가 높아서 토탈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데 기여하는 거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HDL 수치는 뭐 40에서 60 이 정도이지 뭐 토탈에 크게 기여할 만큼 문제가 생기는 거는 아마 중성지방일 겁니다. 근데 중성지방이 일단 숫자가 크기 때문에 뭐 LDL이 제일 크긴 하지만 그래서 LDL 수치가 정상이어도 더 낮추는 거는 좋은 일이고요. 그리고 중성지방이 또 어느 정도 수치가 됐냐 이거를 보시고 아까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게 오메가3 같은 경우가 식약처에서 중성지방의 수치를 낮춰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기능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 아니면 견과류 이런 것들 잘 드시는 거 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을 너무 많이 안 먹는 거, 포화지방을 많이 안 먹는 거, 이것도 이제 신경 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질문이 굉장히 이거, 아이고, 시간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하나만, 그냥 바로 이 폐경 후 콜레스테롤 수치 질문 주셨는데 일단 폐경이 되면은 우리가 에스트로겐이 사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개선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호르몬 중에서 에스트로겐이 그래서 심혈관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폐경이 왔다. 그러면은 요거는 더 이상 이 보호 효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경 후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만약에 식습관, 영양제, 뭐 운동 이런 거를 해 보셔서 어느 정도 낮춰 보시고 그럼에도 좀 충분히 낮아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의약품이 필요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서서히 접근하시는 방식으로 시도를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분 답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